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 클로닝 과정이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PCR부터 시작해서 벡터 PCR 프로덕트를 어떻게 얻는지 PCR 방법에 대한 얘기를 꽤 오래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PCR 프로덕트, PCR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 관한 얘기들을 봤고, 벡터 PCR 프로덕트가 이제 벡터가 있으면 벡터 안에 PCR 프로덕트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엔자임들, 주로 리스트릭션 엔자임 얘기였는데 그것 외에도 몇 가지 필요한 엔자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벡터도 적절한 엔자임으로 트릿을 해서 잘랐다, 우리 인서트도 우리의 유전자도 잘랐다라고 하면 이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이 남았고요. 지난번에 라이게이즈에 대해서 약간은 배웠지만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오늘은 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플라스미드 DNA를 프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프랩하는 과정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프랩을 했으면 정작 이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간 건지 들어가지 않은 건지 DNA를 아가르젤이나 여러 가지 젤에 로딩해서, 그러니까 DNA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방법들인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은 해봤지만 그냥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방법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핸드아웃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핸드아웃 가운데 챕터 5라고 되어 있는 거, Introduction of DNA into Living Cells라는 요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것은 이제 제가 교재로 쓰는, 거의 교재대로 하지는 않았는데 교재로 쓰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약간 요약한 그런 핸드아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cloning serves the two main purposes. 클로닝이라는 과정이 이제 두 가지의 메인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클로닝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리콤비넌트 DNA,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 유전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은 DNA를 우리가 뽑기 위해서 클로닝을 한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떤 클로닝 하지 않으면, 만약에 클로닝 하지 않으면 매번 어떤 유전자의 절편을 매번 PCR을 하건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 얻어야 하는데, 이것같이 이제 클로닝이 되어 있으면 쉽게 클로닝된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5.1에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the uptake of DNA by bacterial cell이 이제 DNA를 업테이크하는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박테리아에 DNA를 그냥 넣어주어서는 얘네들이 박테리아가 이피션트하게 DNA를 업테이크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Not all species of bacteria are equally efficient at DNA uptake. In the lab, only a few species can be transformed with ease. They possess sophisticated mechanism for DNA binding and uptak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most species of bacteria, including E. coli, take up only limited amount of DNA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DNA를 E. coli가 업테이크 한다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멤브레인과 또 셀 월이 이제 DNA 업테이크 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me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를 해서 박테리아가 DNA를 쉽게 take up 하는,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러한 과정을 competent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이콜라이 같은 것들을 그냥 보통 이콜라이 키우는 데다가 셀을 섞어주는 게 아니라 이콜라이를 컴피턴트 셀이라는 것으로 만들죠. 그래서 컴피턴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박테리아로 바꿔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컴피턴트한 이콜라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preparation of competent E. coli cells. 뭐 간단하게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예전부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에 이제 잘 섞어주고,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에 이제 한번 셀을 키운 다음에 적정한 농도에서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에다가 넣고 셀을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운하고 한 번 더 똑같은 솔루션으로 한 번 더 풀어주는 뭐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콜라이 칼슘 클로라이드나 뭐 루비딘 클로라이드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트릿을 하게 되면 이콜라이가 become competent 해진다. How? unknown이에요. 어떻게 모른다는 거예요. 칼슘 클로라이드가 cause the DNA to precipitate onto the outside of cells, or perhaps the salt is responsible for some kind of change in the cell wall that improve DNA binding. 뭐 이럴 거다.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 상에서는 DNA가 잘 프리시피테이션 되어서 이제 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쨌든 셀 월이나 셀 멤브레인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주변으로 박테리얼 셀의 아웃사이드 부분에 잘 프리시피테이션 되어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잘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혹은 뭐 셀 월의 어떤 환경을 이런 솔트가 변화를 시켜서 DNA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주 늘 쓰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가 정말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이 어떻죠? 일반적인 과정. 우리 일단 컴퓨터 셀을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에 넣어서 이제 잘 만들고, 예전에는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으로 만든 컴퓨터 셀은 바로 쓰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매번 이제 프레시하게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프레시하게 컴퓨터 셀을 만들라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루비딘 클로라이드가 여기 나오는데, 루비딘 클로라이드를 쓸 때의 장점은 이제 마이너스 70도씨의 컴퓨터 셀을 보관할 수 있다. 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슘 클로라이드를 쓰면 일반적으로는 보관이 불가능하다. 근데 루비딘 클로라이드는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도 배웠고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왔는데, 요새 보면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을 가지고 만든 것도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애들은 잘 들어가니까. 그리고 칼슘 클로라이드가 affect DNA binding to cell. DNA가 이제 셀에 잘 바인딩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정작 DNA가 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희시약을 줄 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Actual movement of DNA into cell은 희시약을 줄 때 일어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칼슘 클로라이드로 컴퓨터 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셀에다가 DNA를 섞어주죠. 트랜스포메이션 할 DNA.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게이션 믹스처를 한꺼번에 다 섞어주고 아이스에다가 한 30분 정도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여기 말대로라면 칼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에 의해서 DNA가 프리시피테이션 되어서 셀의 월의 주변으로 이제 쫙 침전이 되어서 모여 있다가, 희시약을 보통 1분 30초, 90초 정도 주죠. 희시약을 탁 주는 순간에 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희시약을 거의 안 주면 실수로 안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주면 트랜스포메이션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요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제 컴퓨터 셀도 예전엔 다 만들어 썼어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만들어 썼는데, 만들어 쓰다 보면 잘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만든 컴퓨터 셀은 라이게이션 믹스처도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프로토콜을 보고 만들면 그냥 인텍트한 플라스미드도 잘 안 들어가요. 인텍트한 플라스미드는 이미 이제 동그랗게 슈퍼코일로 우리가 셀에서 한번 DNA를 뽑은 것을 의미하는데, 걔를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다 써서 이제 새로 DNA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해서 거기서 DNA를 뽑아서 쓰게 되는데,
그 인텍트한 DNA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잘 들어가요. 심지어 옛날 말은 아니죠. 그 히시약을 안 줘도 들어간다. 인텍트한 애들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잘 들어가는데, 이제 라이게이션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라이게이션 되어서 서큘러 폼을 이루고 있는 닉폼의 그런, 닉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큘러 폼의 라이게이션 믹스처의 양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은 인텍트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트랜스포메이션 컴피턴트 셀을 만들어 놓고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가 어떤지는 일단은 인텍트한 DNA를 넣어 보는데, 보통 인텍트한 DNA를 넣으면 거의 론으로 쫙 깔릴 정도가 돼야 이제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손을 많이 타는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도 손을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컴퓨터 셀을 만들기 위해서 셀을 키우는 과정, 어느 시기까지, OD가 얼마, 보통 0.3, 0.4 요때까지만 키우라고 하는데, 뭐 그것을 넘겼다든지 아니면 그 OD가 되기 전에 컴퓨터 셀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뭐 처리하는 시간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손을 많이 타는 아주 간단한 것이긴 하더라도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저희 실험실 학생들도 보니까 다 사서 쓰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팔아요. 컴퓨터 셀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 셀은 히시약을 안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시약도 안 주고, 심지어는 뒤에 과정에 보면 그 히시약을 주고 나서 바로 이제 얼음에 박으라는 스텝인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컴퓨터 셀을 DNA와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에서 한 30분, 그 다음에 히시약을 줘요. 히시약을 줘서 이제 샥 들어가게 만들어두고, 히시약을 90초 두고, 42도씨에서 한 90초를 트릿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모든 프로토콜, 옛날 프로토콜에는 바로 히시약을 주고 나서 바로 얼음에 걔네들을 박아야 된다. 뭐 생각해보면 일단 들어가도록 해줬는데, 히시약을 주느라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일단은 들어간 애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지, 하여튼 바로 얼음에 박아라 라는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얼음에 박아서 한 2분 정도를 놔둬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엠피실린 마커를 가진 플라스미드다 라고 하면 엠피실린이 들어있는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스프레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스프레딩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스프레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그냥 엠피실린이 없는 LB 브로스 액체 배지를 거기에다가 섞어주고 37도씨에서 1시간 정도 배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스프레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5.1.3에 보면 Selection for Transformed Cell. Transformation is inefficient. 거의 1나노그램 하면 1000개에서 10,000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요. 이게 uptake only 0.01% 정도의 PUC 벡터가 인텍트한 경우에 0.01% 정도가 이제 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적은 양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글로 써 있는 것이 Resistance to the antibiotic is not due merely to the presence of the plasmid in the transformed cells. 이 얘기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컴퓨터 셀에 이콜라이 컴퓨터 셀에 DNA를 집어넣고 바로 엠피실린이 들어있는 배지에 깔지 않고 1시간 정도 얘네들을 키우게 되는데, 보통은 뭐 쉐이킹까지는 안 하고 그냥 37도씨 인큐베이터에 그냥 인큐베이션만 시켜요. 가만히. 그런 1시간 정도를 인큐베이션 시키는데, 그 1시간을 왜 그렇게 인큐베이션을 두냐면, 만약에 이콜라이에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이 셀이 바로 엠피실린이 있는 배지에 깔린다라고 하면 엠피실린 때문에 얘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들어간 셀은,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셀은 이 플라스미드로부터 뭐가 나와야죠? 엠피실린 리지스턴스 하도록 만들어주는 엠피실린 유전자, 리지스턴스 유전자가 프로틴으로 발현이 되어야 그 엠피실린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키우는 것은 일단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다음에 이
앰피실린에 레지스턴스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resistance to antibiotic is not due merely to the presence of the plasmid in the transformed cell. 어떤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저항성은 그 안티바이오틱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가 트랜스포메이션 될 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The resistant gene on the plasmid must be expressed. 프로틴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so that the enzyme that detoxifies the antibiotics is synthesized. 그 안티바이오틱스를 detoxify, 그러니까 독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프로틴이 만들어져야, 그런 엔자임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얘가 그 안티바이오틱스의 resistance 해지는 거예요. Expression of the resistance gene begins immediately after transformation, but it will be a few minutes before the cell contains enough of the enzyme to be able to withstand the toxic effect of the antibiotic. 일단 들어가면 얘가 이제 바로 레플리케이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보통 이콜라이가 이제 20분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2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더블링을 하니까 레플리케이션도 하고, 일단 플라스미드가 들어가면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이 바로 일어나서 거의 20분 안에는 이 유전자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전자가 처음부터 딱 들어가자마자 만들어지지만,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프로틴으로 만들어지지만 충분한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만들어져야 얘가 이제 그 리지스턴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뜻이죠. For these reasons, the transformed bacteria should not be plated onto the selective medium immediately after the heat shock treatment, but first placed in a small volume of liquid medium in the absence of antibiotic and incubated for a short time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이유 때문에 박테리아를 이제 히시약 주고 나서 바로 안티바이오틱스가 있는 미디어에 까는 것이 아니라, 스프레이딩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은 볼륨의 그 안티바이오틱스가 없는 미디어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스프레이딩을 한다. 그런 얘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할 얘기가 요거밖에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할 얘기가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된 셀이 이제 콜로니가 그 다음에 다음날 보면 많이 나오겠죠. 다음날 보면 많이 나오면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떤 셀렉션 방법, 콜로니를 보고 뭐 알파 컴플리멘테이션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안티바이오틱스에서 살기만 하면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간 건데, 이 모벡터, 원래의 페란탈 벡터도 일단은 얘의 그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가 있고, 우리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간에도 안티바이오틱스의 리지스턴스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유전자가 들어간 것만은 이제 셀렉션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리스트릭션 DNA를 뽑아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보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잠시 동안 배울 것은 일단은 DNA를 뽑아야 돼요. 거기서 셀에서 DNA, 플라스미드 DNA를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 뭐 뽑는 원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아웃이 이제 챕터 3 Purification of DNA from Living Cells 라고 되어 있는 이 핸드아웃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책에 나온 부분을 요약을 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실험 해보셨잖아요. 그 셀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콜로니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3ml LB, 만약에 앰피실린 리스턴스 한 플라스미드를 넣은 거다라고 하면 LB 앰피실린 그 액체 배지에다가 그 다음날 트랜스포메이션 된 데서 이제 콜로니를 하나 픽해서 거기다가 그 요런 걸로 하여튼 그 콜로니를 따서 거기다 접종을 하죠. 접종을 하고
하루 정도를 이제 37도씨에서 쉐이킹을 해주면서 키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맑은 LB 미디어가 이제 뿌옇게 이콜라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하죠? 거기서 DNA를 뽑기 위해서 일단 셀 펠릿을 만들어서 센트리퓨즈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콜라이 안에는 DNA가 뭐가 있겠어요? 플라스미드 우리가 넣었으니까 있겠죠. 원래는 없었더라도 플라스미드 DNA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노믹 DNA가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노믹 DNA는 플라스미드 DNA랑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지노믹 DNA는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지노믹 DNA랑 플라스미드 DNA의 가장 큰 차이. 그쵸?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지노믹 DNA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고, 플라스미드 DNA는 아무리 커봐야 한 10kb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일단 달라요. 굉장히 큰 것하고 굉장히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냐면, 지노믹 DNA를 뽑는 건 아니에요. 지노믹 DNA를 뽑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건데,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것과 지노믹 DNA를 뽑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만약에 DNA를 어쨌든 다 뽑는 거다. 그러면은 지노믹 DNA도 나오고 플라스미드 DNA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딱 뽑아놓고, 지노믹 DNA는 엄청 크니까 플라스미드 DNA만 갖고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혹은 큰 DNA로부터 작은 DNA는 뭐 분리하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DNA를 왕창 다 뽑아놓고 그 중에 플라스미드 DNA만 따로 분리해서 뭐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DNA의 사이즈의 차이에 따라서 지노믹 DNA와 플라스미드 DNA를 따로 뽑을 수 있는 과정,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플라스미드를 뽑기 위해서 지노믹 DNA를 제거해야 되는데, 아주 손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플라스미드 미니 프랩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도 해봤을 텐데, 미니 프랩의 풀네임이 뭔지 아나요? 풀네임이 뭐냐면 알칼라인 라이시스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알칼라인 라이시스 메소드, 혹은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여기 어디 나오는데, 뭐 일단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노믹 DNA는 커요. 플라스미드는 작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구분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노믹 DNA는 리니어입니다. 맞나요?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쫙 따로 떨어져 있어요. 리니어고. 근데 플라스미드 DNA는 서큘러일 뿐만 아니라 막 꺾여 있는 슈퍼코일 폼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폼인 지노믹 DNA를 슈퍼코일 폼인 플라스미드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알칼리를 처리하는 거예요. 알칼리, 우리 플라스미드 프랩 해본 사람 기억나겠지만 솔 1, 2, 3라는 게 들어있어요. 솔 1, 2, 3. 솔 1은 일반적으로 그냥 셀을 잘 풀어주는 역할, 뭐 그 정도. 그리고 솔 2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나요? 솔 2에 SDS와 NaOH가 들어가요. SDS는 이제 디터전트니까 셀 멤브레인을 이제 잘 깨기 위해서 깨는 거고요. 그러면 솔 2를 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솔 1을 넣고 나서 이제 셀을 잘 풀기 위해서 볼텍스를 막 해줘요. 볼텍스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솔 2를 넣고 나서는 얘를 볼텍스를 하나요, 안 하나요? 볼텍스를 절대 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볼텍스 하지 말고 그냥 셀을 인버팅 하라고 이렇게 센트리퓨즈 튜브, 에펀돌프 튜브를 이렇게 잡고, 미니 프랩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섞어주는 것을 이제 인버팅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한 5번에서 10번 사이를 하고 절대 볼텍싱 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NaOH, SDS를 트리트하면 일단은 셀 멤브레인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셀이
그 전에는 이제 황토색 비슷하게 이렇게 그 솔루션이었다가 솔2를 넣으면 얘네들이 셀이 다 깨져서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솔루션으로 바뀌어요. 솔2를 넣고 이렇게 인버팅을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딱 열면 뚜껑에 따라서 끈적한 게 쭉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솔3를 넣고 나서 솔3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모늄 아세테이트가 들어있어요. 아세틱 엑시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솔2는 뭐냐면 일단 SDS는 셀 멤브레인을 제거해서 셀을 깨는 거, 거기에 이제 맨날 헷갈려요. 솔2에 NaOH가 들어있는데 이 알칼리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프로틴도 디내추레이션이 일어나요. 이렇게 쫙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쫙 구조가 풀리고, 그리고 얘도 어때요? DNA도 리니어한 DNA는 이 구조가 풀려버려요. 싱글 스트랜드처럼 이렇게 구조가 부분 완전히 다 풀리진 않겠지만 부분 이렇게 풀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플라스미드는 이제 슈퍼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코일인 플라스미드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디내추레이션 알칼리 솔루션을 넣어서 SDS가 셀을 깨주면 알칼리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서 셀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컴포넌트를 다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디내추레이션 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모리큘이 슈퍼코일인 플라스미드 DNA예요. 거기에다가 솔3의 아모늄 아세테이트가 싹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조가, 그러니까 온도를 쫙 높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가 온도를 쫙 높였다가 높이면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온도를 천천히 낮추면 얘가 더블 스트랜드가 되지만 온도를 급격하게 얼음에 탁 박는다든지 하면 얘네들이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싱글 스트랜드인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솔3에서 이제 알칼리를 솔2에서 넣었다가 솔3에서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딱 집어 넣어주면 얘네들이 그 디내추레이션 되었던 것들이 서로 막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솔3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솔2를 넣은 다음에 솔3를 탁 넣고 나면 하얀 뭐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엉키고, 그 엉키는 것에 프로틴들도 엉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노믹 DNA가 거기에 엉켜 들어가요. 엉켜 들어가서 걔도 이제 볼텍싱을 해서, 볼텍싱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볼텍싱을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을 인버팅을 해서 이렇게 잘 섞어주면 어그리게이션 된 것들이 이제 더 잘 뭉치고, 걔네들을 센트리퓨즈를 하면 걔네들이 다운되고 솔루션 위에 이제 플라스미드 DNA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볼텍스를 중간중간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솔2를 넣고도 하지 말라, 솔3를 넣고도 하지 말라고 해요. 볼텍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지컬하게 어떤 그 데미지가 가해지는데, 어디에 데미지가 가해지냐면 지노믹 DNA에 데미지가 가해져요. 지노믹 DNA가 이제 굉장히 큰 DNA인데 지노믹 DNA에 데미지가 가해지면 부분 이제 잘릴 수가 있거든요. 부분 잘리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플라스미드 DNA 뽑을 때 같이 딸려 들어와요. 작은 프래그먼트들이. 그러면은 플라스미드 DNA를 기껏 뽑았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지노믹 DNA들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게 제대로 뽑은 건지 뽑히지 않은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3학년 때부터 매번 수업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라스미드 DNA 뽑으면 밴드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아래 밴드는 슈퍼코일, 윗부분은 닉. 원래는 슈퍼코일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아무리 살살 하더라도 우리의 플라스미드 DNA에도 이제 데미지가 간다는 게 부분 이렇게 잘린다라는 뜻인데, 잘리게 되면 슈퍼코일이 어느 한 부분이 딱 잘리게 되면 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닉봄들이 부분 보여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다 플라스미드 DNA니까. 근데 잘못하면 막 섞다 보면 지노믹 DNA들이 막 잘리면 걔네들이 섞이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밴드가 나오고 막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절대 볼텍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DNA를 그냥 뽑는, 뭐 잠시 후에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뽑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노믹 DNA가 같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노믹 DNA는 크니까 얘는 작은 거니까 어떻게 뭐 젤 필트레이션을 하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작은 DNA만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메소드라고 해서 알칼리로 지노믹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슈퍼코일인 플라스미드는 디내추레이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산을 집어넣어서 모든 지노믹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알칼라인 라이시스,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메소드를 쓴다. 뭐 그런 것이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별로 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핸드아웃 봅시다. 챕터 3에 Purification of DNA from Living Cells, Preparation of Total Cell DNA, Growing and Harvesting Bacterial Culture. 뭐 이콜라이는 20분에 한 번씩 디바이드 하니까 뭐 37도씨에서 뭐 150에서 250 RPM 정도로 이제 오버나잇 하룻밤 정도를 키우면 셀이 왕창 자라 있어요. 센트리퓨즈 쫙 돌리면 이제 박테리알 펠릿, 박테리아 우리가 하비스트를 하죠. 여기에는 이제 플라스미드 DNA를 뽑건 뭐 지노믹 DNA를 뽑건, DNA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테리아 월이나 멤브레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Technique of Breaking Open Bacterial Cells, 피지컬 메소드로 이제 미케니컬 포스를 가해서 깰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케미컬 메소드를 쓰는데 라이소자임이나 EDTA 이런 것들은 이제 셀 월을 마그네슘 셀 월에 많은 마그네슘을 킬레이팅 해줌으로써 EDTA 같은 경우는 셀 월을 이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거나, 라이소자임이 이제 직접 셀 월을 잘라 파괴하는 그런 엔자임을 쓰거나, SDS 우리가 솔2에 들어있는 SDS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리피드 바이레이어, 리피드 멤브레인을 제거하는 그런 디터전트이기 때문에 셀 멤브레인을 제거하는 스텝을 갖죠. 어쨌든 셀 멤브레인, 셀 월을 제거해요. 그래야지 이제 속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테니까. 속에 있는 내용물은 크게 프로틴 아니면 DNA 아니면 RNA 뭐 이 정도로 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틴과 RNA를 제거해야 되는데, RNA 제거는 간단하게 RNase라는 엔자임을 사용하면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틴을 제거해야 되는데, 프로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요새는 이 방법을 거의 안 쓰죠. 요새 다 DNA 뽑으려면 이제 키트를 쓰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썼어요. 프로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페놀 그리고 클로로포름의 1:1 믹스처를 씁니다. 페놀도 중요하게 프로틴의 구조를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디내추레이션 시키면 이제 서로 어그리게이션이 돼서 페놀과 잘 섞어주면 얘네들이 프로틴이 이제 디내추레이션 되어서 클로로포름을 또 같이 넣은 솔루션에 볼텍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돌리면 에펜돌 워낙 해본 적이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프로틴, DNA, RNA는 RNase를 쳐서 제거한다고 하면 이제 프로틴하고 DNA가 섞여 있으면 여기에 이게 한 뭐 500 마이크로리터다 하면 페놀하고 클로로포름을 똑같이 500 마이크로리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1ml 되겠죠? 그러면 얘를 볼텍스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쫙 돌리면 페놀이 여기에 섞여서 이 중에 프로틴들을 어그리게이션 시켜서 센트리퓨즈를 돌리면 이 페놀과 클로로포름 층이 아래가 되고요. 페놀과 클로로포름이 여기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 DW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 것이 되고, 이 중간층에 이제 프로틴 어그리게이션들이 이렇게 쫙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팁으로 이 부분까지, 이 위층만 쫙 따내서 그러면은 이제 프로틴이 제거된 그런 페놀 익스트랙션, 프로틴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페놀을 트릿해서 잘 섞어줘서 프로틴을 제거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white coagulate mas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aqueous and organic layer.
올게닉은 이제 페놀클로로폼이 있는 거, 이건 애쿼스 미디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DNA층, 요 사이에 이렇게 페놀클로로폼 층이 생기면서, 아니, 페놀이 프로틴을 다운시키는 그런 층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윗부분을 이제 DNA에, 그 DNA가 들어있는 요 층을 따로 다른 튜브에 이렇게 옮기죠. 요 부분만 이렇게 옮기고, 여기에다가 앱솔루트 에탄올을 넣고 마이너스 20도씨에 한 10분 정도 하면, 솔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에탄올을 넣으면 DNA가 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DNA를 이제 센트리퓨즈를 해서 다운을 하죠. 다운을 하면, 보통 다운을 하면 여기에 하얀색 펠릿이 보여요. 하얀색 펠릿이 보여서, 아, 이 펠릿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 DNA가 뽑혔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이 하얀 펠릿은 DNA가 아니에요. 하얀 펠릿은. 왜냐하면 DNA는 무색 투명하거든요. 무색 투명한데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펠릿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펠릿이 두꺼우면 뚱뚱하면 와, DNA가 엄청 많이 뽑혔구나 라고 하지만, 또 OD를 재보면 또 그 펠릿의 이 뚱뚱한 정도와 DNA 뽑힌 양은 전혀 무관해요. 왜냐하면 이 펠릿은 왜 생기는 거냐면 솔트가 침전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모늄 아세테이트 뭐 이런 솔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트가 침전되어서 보이는 것이지, DNA가 침전된다고 해서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로 다운한 다음에 에탄올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 펠릿을 다시 75% 에탄올로 와싱을 해요. 이 75% 에탄올, 70% 에탄올로 와싱을 하는데, 이 와싱하는 스텝이 여기에 묻어있는 솔트를 제거하는 스텝을 갖죠. 근데 뭐 보편적으로는 솔트가 많이 다운되면 DNA도 많이 다운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얀 펠릿이 없다고 해서, 하얀 펠릿이 안 보인다고 해서 DNA가 안 뽑힌 건 전혀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보면 실험이 잘 돼서 솔트가 적게 다운되면서 DNA만, 뭐 솔트가 적정량이 들어가면 DNA만 잘 다운돼도 펠릿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DNA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미니 프랩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펠릿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방법을 안 쓰죠. 다 키트를 쓰죠. 키트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concentration of DNA sample, ethanol precipitation in the presence of salt, 뭐 소듐이나 우리 뒤에 이제 보통은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많이 쓰는데, 마이너스 20도씨나 더 낮은 온도에서 absolute 에탄올이 efficiently precipitate polymeric nucleic acid, DNA나 RNA를 잘 침전을 시켜요. 그래서 센트리퓨즈를 돌려서 다운시키고 70% 에탄올로 와싱, 솔트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말린 다음에 물을 넣어서 녹이죠. 그러면 DNA가 이제 됐어요. 다 프랩을 잘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 DNA가 얼마나 있느냐를 재봐야 되니까 스펙트로포토미터로 가서 260 나노미터에서 스펙트로포토미터를 값을 읽으면 1OD가 나오면 이게 50 마이크로그램 더블 스트랜드 DNA per ml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 DNA가, 뽑은 DNA가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느냐, 뭐 이 정도를 확인하고요. 뭐 preparation of total cell DNA from organism other than bacteria,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별로 쓸 내용이 없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 네모를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쪽 네모에 보면 구아니듐 티오시아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denature and dissolve all biochemicals other than nucleic acid를 빼고 모든 케미컬들을 다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요. 이 솔루션에다가 넣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실리카 컬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리카 컬럼이 뭐냐면 요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키트를 어떻게 쓰죠? 키트를 쓰면 어떻게 되죠? 솔 1, 2, 3까지 하는 건 똑같아요. 솔 1, 2, 3. 그래서 하얗게 되는 솔루션을 센트리퓨즈에서 다운시켜서 버려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솔 1, 2, 3를 하고 얘 이제 다운되는 거 말고 이 부분에 이제 DNA와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들어있을 텐데 요 솔루션을
여러분들 요새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런 컬럼 같은 데 넣죠. 이런 컬럼 같은 데, 이 에펜돌피 튜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에펜돌피 튜브에 이미 어떤 컬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 솔루션, 컬럼 위에다가 이 솔루션을 딱 넣으면 이 컬럼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실리카 컬럼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실리카 컬럼은 뉴클레이크 엑시드만 여기에 바인딩을 해요. 이 컬럼 상에 바인딩을 하고 그냥 프로틴이나 다른 것들은 다 제거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탁 넣고 센트리퓨지를 샥 돌리면 윗층 아래층으로 떨어진 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DNA만 여기서 바인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솔루션을 와싱을 2번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다시 일루션 하면 여기에 DNA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구아니듐 시오시아네이트, 실리카 컬럼, 이걸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이 젤 일루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젤 일루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플라스미드를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자르거나 PCR 한 다음에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자르고 나서 이걸 젤을 걸어요. 젤을 걸면 이렇게 밴드가 PCR 프로덕트를 엔자임 1, 엔자임 2로 자르면 이 프로덕트가 보이고, 벡터를 이것도 역시 엔자임 1과 엔자임 2로 자르면 벡터는 이렇게 밴드가 보이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 엔자임과 이 엔자임으로 잘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남아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큰 부분이 있는데 이 큰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 유전자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벡터를 두 개의 엔자임 E1, E2로 자르고 나서 젤을 걸면 원래는 이 밴드가, 큰 밴드가 보이고 아주 작은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섞여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계속 얘가 끼어 들어갈 자리에 얘가 끼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를 아가루스 젤을 건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르면은 이제 아가루스 젤을 걸어요. 젤을 걸면 이 밴드가 보이면 그 밴드를 이제 UV 램프의 빛을 쪼이면서 어디에 위치하는구나 알고 이 아가루스 젤을 잘라서 이 젤에서부터 DNA를 다시 퓨리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젤에서부터 DNA를 일루션 한다라고 얘기해요. 젤에서부터 DNA를 다시 뽑는다. 그래서 젤 일루션을 할 때는 이 젤을 어디다 넣냐면 구아니듐 시오시아네이트 솔루션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에펜돌피 튜브가 있으면 이 아가루스 젤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이렇게 절편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구아니듐 시오시아네이트 솔루션을 쫙 집어넣고 얘 뚜껑 닫고요. 이렇게 뚜껑 닫고 그 다음에 힙블럭에다가 얘를 온도를 한 45도나 55도씨 정도로 이렇게 인큐베이션 하면 이 아가루스 젤이 다 녹아요. 다 녹아서 여기는 아가루스 젤 솔루션인데 여기 DNA가 군데군데 있겠죠. 그럼 이것을 실리카 컬럼이나 이런, 우리 보통 아까 우리 미니 프랩 할 때 이 컬럼에다가 걸든지, 예전에는 실리카 겔 같은 거를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리카 컬럼을 걸면 다른 솔루션들은, 다른 프로틴, 뭐 다른 아가루스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체되고 DNA만 이 실리카 컬럼에 딱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와싱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로 다시 일루션 하는 그런 스텝을 가질 수 있어요. 일루션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DNA를 뽑는 일반적인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설명은 제가 먼저 말했죠. 플라스미드 DNA를 뽑는 방법이에요. General strategy is the same except the need for the separation of plasmid DNA from cellular DNA. 그러니까 DNA를 뽑는 과정은 내나 다 똑같아요. 멤브레인을 제거하거나 월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프로틴 제거하는 스텝, RNA 제거하는 스텝, 뭐 일반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그대로 이 방법대로 하면 DNA가 뽑히는데, 지노믹 DNA도 뽑히고 앞에서 한 대로 하면 지노믹 DNA도 뽑히고 플라스미드 DNA도 뽑혀요. 그래서 플라스미드 DNA를 셀룰러 지노믹 DNA로부터 분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분리하는 과정은
based on 사이즈에 따라서, 왜냐면 플라스미드 굉장히 작으니까. 혹은 conformation이 뭐냐면 closed circular 혹은 슈퍼코일 circular form인 플라스미드와 linearized 되어 있는 셀러 DNA 이 conformation의 차이에 따라서 알칼라인 라이시스,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을 하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보시면 separation on the base of 사이즈에 따라서 분리를 하자면 뭐 박테리아 셀을 라이소자임이나 EDTA로 셀 월을 제거를 하고 슈크로스, 세파로스, 스페로플라스트, 멤브레인은 살아있고 어쨌든 셀 월을 제거하고요. 트라이톤 엑스백이나 SDS 뭐 이런 거를 쓰면 트라이톤 엑스백이 약한 디터전트인데 일단 박테리아 셀 멤브레인을 제거하고 little breakage of chromosomal DNA 크로모조멀 뭐 센트리퓨즈를 잘 돌리면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플라스미드 DNA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앱솔루트한 세퍼레이션이 안 돼요. 어쨌든 지노믹 DNA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노믹 DNA를 제거하려면 separation on the basis of conformation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 most plasmid in the cell, 플라스미드는 셀에서 슈퍼코일 혹은 부분 이제 오픈 서큘러라고 해서 이제 닉폼이 존재를 하는데 슈퍼코일 DNA can be fairly easily separated from non-supercoil DNA.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방법이에요. 셀 익스트랙트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솔2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으면 디내추레이션 of non-supercoil DNA only. 그러니까 지노믹 DNA가 디내추레이션이 돼요. 근데 여기에 솔3 아스틱 엑시드를 착 넣으면 소듐 아스테이트나 뭐 이런 아스틱 엑시드를 넣으면 이제 폐하가 중성으로 돌아오겠죠. 뉴트럴로 돌아오면 디내추럴 DNA가 will reaggregate into tangle mass. 그러니까 리어그리게이션 된다는 게 이게 쫙 디내추레이션 됐다가 원래의 구조대로 샥 천천히 시간이 충분하면 원래의 구조대로 돌아갈 텐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높여줬다가 급격히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기성이었다가 급격히 산을 넣어서 중성으로 착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원래의 구조를 천천히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얘네들이 그냥 어그리게이션 된 마스로 인솔루블한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프로틴도 어그리게이션 되고 RNA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죠? 크로모조멀 DNA가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은 또 뭐냐면 ETBR 세슘 클로라이드 덴시티 그레디언트 센트리퓨게이션 이것은 여러분들 그거 뭐죠?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돌려서 옛날에는 미니프랩은 그냥 솔 1, 2, 3를 쓰고 솔 1, 2, 3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솔 1, 2, 3 그 다음에 페놀클로포름 처리를 해서 프로틴을 제거하고 RNA즈 처리해서 RNA를 제거하는 그런 스텝을 가졌는데 여전히 프로틴이 많이 남아있고요. RNA도 뭐 RNA 처리하면 RNA는 거의 없어요. 예. 프로틴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뭐 굉장히 지저분한 DNA가 뽑혀요. 그런데 요새처럼 키트를 뽑으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고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데 아직도 DNA를 가장 깨끗하게 뽑는 방법 하면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양을 뽑을 수 있고요. 많은 양을 뽑기 위해서는 요새는 이제 미니 프랩 키트 말고 미디나 맥시 프랩 키트라고 해서 많은 양의 DNA를 뽑을 수 있는 그건 뭐 컬럼이 크면 되죠. 그런 키트를 팔고 그런 것으로 써요. 근데 그런 것으로 써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DNA의 퓨리티가 크리티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험들에서 보면 키트를 뽑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뽑으려면 아주 옛날 고전적인 방법인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돌리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도 원리를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동그라미 또 하나 있는 게 에티듐 브로마이드 세슘 클로라이드 덴시티 그레디언트 센트리퓨게이션
이게 옛날에는 이제 라지 프랩을 할 때는 이렇게 울트라 센트리피케이션을 돌렸는데, buoyant density of DNA 1.7g per 세제곱센티미터, buoyant BD of protein이 much lower, RNA가 higher.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세슘 클로라이드 density gradient면 세슘 클로라이드와 이제 DNA가 잘 섞여서 DNA가 세슘 클로라이드의 density가, 세슘 클로라이드가 이제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세슘 클로라이드를 원래는 여기에는 저농도 그리고 고농도 솔루션을 따로따로 넣어요. 따로따로 넣고 센트리퓨게이션 돌리면 얘가 이제 골고루 골고루 여기가 이제 농도가 높은 무거운 것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가벼운 것. 그런데 이제 BD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이 세슘 클로라이드와 잘 섞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정도의 BD 값을 갖고 프로틴은 굉장히 BD 값이 낮기 때문에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돌리면 세슘 클로라이드 덴시티 그레디언트에서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돌리면 프로틴은 요 위로 나타나게 되고요. RNA는 요 아래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밴드가 DNA 밴드가 요쯤에서 가운데쯤에 뭐 10만 G 정도로 뭐 하루 정도 혹은 오버나잇 정도를 돌리고 나면 밴드가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DNA 밴드를 보기 위해서는 또 ETBR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거든요. 뭐 우리 다음 시간에 DNA 젤런에 배울 텐데 ETBR은 이제 DNA의 킬레이팅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UV를 쪼이면 이게 분홍색 빛을 빨간색 빨간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그로젤에서 DNA 젤 밴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분홍색 빛을 띠고 있어요. 원래 솔루션은. 그래서 그 DNA에 ETBR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으면 ETBR 솔루션 색깔 때문에 그 분홍색 때문에 DNA가 어디 있는지를 쫙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팁으로 이렇게 딱 따서 이 튜브로 딱 따서 이 부분 분홍색 밴드만을 우리가 쫙 따서 올리면 아주 깨끗한 프로틴 제거되고 RNA가 제거된 순수한 DNA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번거로워요. 일단은 솔 1, 2, 3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하루를 더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이 솔루션 안에는 ETBR이 들어가 있고 또 세슘 클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DNA에 ETBR을 제거하는 스텝이 또 필요하고 세슘 클로라이드를 제거하는 스텝이 필요한데 ETBR 제거하는 거는 뭐 부타놀로 한 20분 정도 뭐 간단하게 부타놀 집어넣고 센트리퓨즈 그리고 따고 또 그거를 반복하는 한 대여섯 번 반복하면 ETBR은 쉽게 제거를 해요. 근데 세슘 클로라이드 솔루션 안에 있는 세슘 클로라이드를 제거를 하려면 이만한 한 2리터짜리에다가 또 다이알리시스라는 방법으로 어떤 솔루션 안에 있는 어떤 이 세슘 클로라이드의 농도를 계속 다일루션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 이것도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DNA를 뽑는데 보통 요새 키트를 뽑으면 뭐 몇 시간 내에 딱 뽑을 수 있는 거를 울트라 돌려야 되고 세슘 클로라이드 이게 3일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새는 이걸 안 하죠. 근데 아주 희귀한 경우에만 뭐 예전처럼 세슘 클로라이드 덴시티 그레디언트로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돌리는 방법을 뭐 쓰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요새는 다 키트로 하는 세상인데 굳이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DNA 프랩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니 프랩 하는 거, 우리가 아주 맨날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솔2를 넣는 건지, 솔3를 왜 넣는 건지, 이게
왜 지노믹 DNA가 제거되는 스텝인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을 해 두시고 아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보다 라는 정도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젤 뽑은 DNA를 젤에 러닝하는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